자, 이제 벌써 4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2분기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중국과 미국의 투자 환경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옥희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증시 주변에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비둘기파다 이렇게 기대 반 뭐 이렇게 했던 옐런 의장도 의외로 강경하게 나왔어요. 네. 내년 4월쯤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양쪽 하나 끝내고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어제 그 미국 시장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이제 옐런 발언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FOMC 때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실업률 관련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정을 할 것이다. 이게 예견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전망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아무래도 1분기가 예상 밖에 그 한파 때문에 부진했기 그렇죠.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거다. 이건 분명히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금리 관련해서는 발언이 나올 거를 시장에서 아무도 예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요. 이 발언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게 좀 충격으로 작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을 분명히 이제 올해 끝낼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2015년 중반에서 하반기까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만약 어제 이제 그 발언대로 한다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4월이면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그러게요.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날 이제 부담으로 많이 작용했죠.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아무래도 근데 우리 증시 어제 많이 부담을 작용했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가 만약 이거는 결국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중반 정도에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원래 FOMC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2015년 중반 정도라고 이미 네. 예전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4월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좀 상황이었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새롭게 예상치 않았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미 네. 예견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데 이어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도된 발언이냐 아니면 기자들의 어떤 뭐 이렇게 유인에 넘어간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네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뭐 연준 그 의원으로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노련함과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뭐 그거를 의도가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연준 의장까지 되신 분인데 실수로 그런 발언을 내놓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상은 좀 후덕하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그 금리 정책을 할 걸로 봤는데 시장에서 너무 오버해서 기대했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미국 시장 정리는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비교적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걱정은 이게 중국 아닐까 싶어요. 중국이 금융시장도 좀 불안해 보이고 기업들 부도 문제 또 경제 성장률의 문제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이후에 4월 이후에 중국 시장 전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2분기 중국 증시를 전망을 한다면 사실 올해 전체를 본다면 중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중국 정부가 집중을 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을 7.5%로 하겠다고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소외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 이제 증가율을 이제 높이겠지만 무역 부분이나 이제 또 투자 부분,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작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였지만 실제는 7.7%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7.7보다 낮고 7.5% 정도 수준을 기록한다면 작년보다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경제 증시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증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증시는 경제 성장률과 이제 그동안 좀 동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08년 이후에 중국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가 워낙 고공행진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제 화랑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그 중국 경제 성장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작년보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의 그 흐름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디폴트 부분입니다. 디폴트 관련해서 회사 디폴트 관련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걸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부실 기업을 털고 가겠다. 그리고 부실 대출 이런 걸 막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허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계속 부담을 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전체를 보고 나면 그렇지만 다만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한다면 2분기는 좀 더 나은 중국의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분기에 가장 이제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림자 금융 관련해서 디폴트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분기에 대외 부분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뭐 미국도 일시적인 한파로 그런 영향이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2분기에 이제 미국 쪽이 아무래도 한파에서 벗어나면서 이미 경제 지표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도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개선되다 보면 이제 중국의 대외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지도부가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정책을 준비를 했다면 올해는 이 정책들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이번 3월에 전인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 비준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걸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폴트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담이지만 그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중국 분이 좀 나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중국 리스크가 그래도 1분기만큼 크진 않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번 해 열렸던 양회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 쪽에 또 경제 쪽에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이 나왔죠. 네. 금리 자유화를 암시하기도 하고 또 당장 이 환율 변동폭도 늘려놨어요. 이런 그 금융 정책 또 경제 정책에 이걸 뭐 수혜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정책 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금융 쪽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큰 수혜를 누리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금융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환율 변동폭 확대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제 위안화가 뭐 강세로 간다면 또 우리가 좀 이제 수혜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중국 뭐 그 소비자들의 이제 그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출할 때 우위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위안화는 이제 약세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금융 쪽에 딱히 지금 수혜를 이런 풀어주는 이런 자유화 때문에 수혜를 좀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또 은행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해외 그런 IB들이 이미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또 더 진출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보다는 또 해외 그런 업체들에 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수혜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좀 이제 이번에 뭐 이미 발표된 정책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 전에 16일 날 이제 신도시화 정책이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도시화 정책이 이번 지도부가 아주 좀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중소형 도시 중심으로 이제 인구를 좀 이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이제 도시로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이렇게 도시 인구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보장선 주택 보급률 확대나 철도 도로 항공 이런 교통망 건설 뭐 이러고 광대역망 보급률 확대 그 다음에 생태 환경 개선 뭐 이런 정책들이 다 이제 신도시화의 큰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관 있는 걸 좀 따져본다면 일단은 교통, 주택 인프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 업종 관련해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 또 그 판매 비중이 다시 또 이제 증가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좀 이런 부분의 실적으로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또 광대역만 보급률 확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종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환경 관련해서 이제 환경 보호나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농민들을 이제 도시 인구로 편입하다 보면 지금 중국을 보면 농촌보다는 도시가 훨씬 소비 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중국의 소비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정책적으로 경제축을 투자나 무역보다는 소비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소비 관련 업종들이 혜택을 누리고 또 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면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여행 관련해서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좀 앞으로는 사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했을 때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뭐 철강, 조선 이런 좀 그렇죠. 대표적이죠. 근데 앞으로는 좀 더 가벼운 업종, 그러니까 이제 소비 관련 이런 업종들이 좀 중국 관련해서 계속 부각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종이다. 다만 이제 근데 중국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로 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정책이 시행이 되더라도 시일이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책들이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 정책이 딱 발표가 됐을 때 그 종목이나 업종이 분명히 상승할 수는 있지만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상승폭이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국 관련주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재 산업, 그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죠.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거였다가 중국 경제가 이제 수출 투자 중심에서 내수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식음료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압니다만은 뭐 파이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게 굉장히 히트도 치고 해서 그렇습니다. 부각이 되는데 요즘 또 주춤해요. 그런 이제 그 소비재를 들고 들어가서 성공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한데 결국 이제 돌파구를 먹고 마시는 거 뭐 또 화장품처럼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드는 거, 뭐 콘텐츠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음식료 관련해서도 계속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전통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부각됐던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을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그 중국의 이제 여가 생활로 인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도 분명히 계속 부각이 될 거지만 또 저희가 이런 음식료나 이제 생활 소비재도 좀 간과할 수 없는 업종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농민들이 사실 많이 뭐 다시 도시 인구로 편입이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사실 지금 아직까지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이 중국 증시에서 되게 그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IT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또 IT도 사실 일부 소비재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IT 같은 경우도 중국이 되게 비중이 낮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쪽에서 수요가 크다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동반해서 또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지금 당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 경제도 지금 어쨌든 성장률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중고를 겪는 나라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신흥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신흥국 경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좀 있을 거고 그러면 투자 부진 또 성장률 저하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그중에 하나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흥국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연초에 한번 신흥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완화된 것이 아닌가,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2분기에 대해서는 1분기다 나은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미국이 지금 점점 돈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그래도 550억 달러나 그 월간으로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돈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돈은 더 줄어들 거고 이제 빠져나가는 돈도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비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유동성에 대비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다시 이제 유출되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또 다시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하반기가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돈 규모가 정말 풀리는 돈이 엄청 줄어들게 되고 이제 아예 없어질 한 10월 중 가서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속도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 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문제는 상반기 2분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표들이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파에서 벗어나서 2분기 개선이 될 거로 보는데 하반기에 가면 이 미국과 유럽 쪽의 선진국들의 경기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 수준에서 정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들이 이 성장률 부분에서도 추가로 이제 좀 혜택을 누릴 부분이 없는 데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도 이제 빠져나가는 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가면 신흥국들이 다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좀 하반기에 가서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 증시도 피해가지 못할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뭐 푸찌 기준으로는 선진국 지수지만 뭐 여전히 이제 MSCI가 워낙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머징 증시에 포함이 돼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뭐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수출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부분이 1에서 한 3%포인트 정도가 네. 지금 이렇게 수출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업체들 경우 대부분이 정체되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증시가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내 이제 뭐 대형주,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시장은 정말 어려웠는데 의외 선전이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형주 코스닥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세는 어떨까요? 한동안 좀 더 이어질까요? 아직까지는 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2분기에 가서는 이제 대형주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좀 통일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글로벌 경기 좀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대형주로 관심이 쏠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가 그동안 못 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전망치가 너무 이제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요. 2분기에 뭐 1분기 지금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향 조정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4월부터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감익이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좀 그 우려가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시장의 관심은 좀 대형주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대형주가 이제 아무래도 투자할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시선이 다시 대형주로 옮겨주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그때 가서 좀 다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쪽, 업종으로 보면 어느 쪽을 관심을 가지고 봅니까? 일단 뭐 2분기를 본다면 이제 대형주 본다면 조금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장세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에 지금 이제 뭐 일부 IT 부분도 좀 이제 그런 업황도 좀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무래도 드라이빙 시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다시 좀 부각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다만 자동차는 좀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는 또
또 예. 완성차 업체들이 좀 지금 또 다시 그 임단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자동차는 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실적 부분보다는 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못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사이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진을 원치 못하고 있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화학주도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랑 많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좀 올라올 룸은 있다. 하지만 상단이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뭐 구글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같은 전에 없던 기업, 네. 콘텐츠, 뭐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계속 네. 나오고 그걸 보면 우리 시장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시장은 또 계속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네이버가 대표적인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종목이었죠. 사실 일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이제 그게 그 PER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논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논리가 안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참 그런 종목은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또 하지만 이제 네. 지금 저희가 확인 가능한 것들로 그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가 아닌가 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창 이제 오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지금 뭐 만약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뭐 당장 팔아야 되는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입장으로는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좀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네이버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닌데 네. 워낙 그 올해 상반기, 올해 네. 1사분기에 저 네이버란 주식이 주목도 받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사실 시장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박옥희 연구원께서 네이버를 대표 네, 그렇죠. 주식의 대표적으로 형태로 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네. 장애 성격의 규정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이는 중후장대 산업 쪽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려면 네. 어쩔 수 없이 돈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고평가 논란에 있는 주식들 쪽에서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반대로 여전히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 아까 말씀 네. 시황의 변화 또 저평가 얘기 뭐 이런 것도 해주셨습니다마는 2, 4분기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철강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네. 화학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기계도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 이제 거기서 조금 저는 나뉜데요. 조선하고 이제 철강과 그다음에 화학하고 기계는 조금 이제 저는 그 두 업종에 대해서 따로 보고 있으니까. 좋은 순서대로 네, 나열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이제 기계, 화학이 좀 괜찮다고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과 조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좋게 보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화학은 아까 조금 이제 기계하고 예. 이제 화학은 언급을 드렸는데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해나가기 위해서 7% 미니멈 7% 성장은 이제 계속 지키려고 중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7.5로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 소비가 마음대로 빨리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인프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계 산업이 그동안 이제 중국이 2009년도에 4조 위안을 풀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너무나 이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기계 쪽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재고 부분이 이제 처리가 안 되면서 부진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해소가 되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기계 업종에 대해서 뭐 과거처럼 이렇게 막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부진했던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있어서 기계 부분이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은 저희가 중국 화학은
소비 부분이랑 또 연관이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만드는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제품들이 다 옷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랑도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소비가 잘 되게 되면 화학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화학도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하고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철강 산업은 지금 중국이 구조 조정을 이제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제 뭐 가격 반등에 이제 만약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좀 일부 업체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가격 반등의 기대감이 있긴 한데 뭐 그렇더라도 이제 구조조정이 좀 이제 그게 가격 반등 기대가 있지만 과연 그렇게 가격이 강하게 반등을 할까?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작하긴 했지만 무수히 많은 철강 업체들은 고용의 문제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저 한시가 그 거의 철강 업체에 거의 고용이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고용도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해야지 인민들에게 불만이 이제 제기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본다면 또 철강 업종에 대해서 가격 반등이 과연 강하게 일어날까 좀 이런 저는 우려가 있고요. 뭐 조선 업종은 지금 아직까지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분명히 이제 실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선이 이제 앞서 있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좀 이제 그 국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합니다. 물동량이 옛날처럼 많이 안 된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옛날처럼 조선업종이 화랑을 보이게 그때 2000년대 이제 조선업종이 엄청나게 화랑을 보였었는데 그런 과거에 그런 부분을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2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분기,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예상을 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한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뭐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뭐 디폴트 우려는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조정이 있다면 또 그게 뭐 중국 금융 리스크까지 가는 건 그 예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런 리스크까지 가는 건 아닐 거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부분이 좀 나아지고 유럽은 이제 좀 계속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좀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게 될 거고 결국 증시는 좀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좀 올해 어떻게 보면 전체로 본다면 2, 3분기가 가장 좀 시장이 괜찮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를 앞두고 좀 이제 비중 확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1930포인트 선에 있는 지수대에서는 그 좀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를 좀 늘리는 게 2분기를 앞두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IBK 투자증권의 박옥희 연구원하고요. 2분기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주변 환경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걱정했던 중간재 산업 이 부분에 좀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계, 석유화학, 철강, 또 조선 이런 건 이제 중간재, 중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받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기계화학은 오히려 지금 그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전체적으로도 2분기의 주시황은 1분기보다 좀 개선돼 나갈 거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